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 최홍기 소장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외교부와 미국,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요르단, 터키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하며 주 유엔 참사관, 국방부, 국제정책관, 국제안보대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유엔국제연구기구의 지역연수센터인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peace,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the director Choi Hong-gi,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소개받았다시피 저는 최홍기라고 합니다.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기후재난, 폭염, 그리고 심각한 홍수,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야기하는 위험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도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됐던, 가무가 됐던, 폭풍이 됐던, 식수원 부족이 됐던, 해수 상승이 됐던 다 기후변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재난은 사람들에게 안보 그리고 복지에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며 식수 혹은 식량이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원의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인간 그리고 국가 그리고 사회 그리고 경제 존재에 위협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그리고 안보의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는지 그 미래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유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견하길 바라며 거기에 더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언들을 나눠보길 바랍니다. 제가 패널분들께 발표를 부탁드리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번 세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패널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중에 2분은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2분은 지금 현장에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먼저 2번의 발표를 저희가 온라인 연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발표자분들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께서 발표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던가 첨언을 하시겠습니다. 10분씩 각각의 토론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토론을 끝내고 나면은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가능한 만큼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까지 끝나고 나면은 청중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언을 통해서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최대한 발표 그리고 토론을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UN 환경 프로그램 법무관을 맡고 계신 황수영 법무관님이십니다. 환경 법치주의 및 환경권의 증진과 이행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UN 환경 프로그램 재직 전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인권 담당관으로 경제, 사회,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황 박사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로리안 클램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박사님이십니다. 평화 및 분쟁 연구, 환경 및 기후 안보 그리고 국제안보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여러 학계 연구와 정책 설계 간의 교량 역할을 하시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분쟁 후 평화 규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각종 안보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토론자분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북대학교 부교수 문경연 교수님이십니다. 문경연 박사님은 전북대 근무 전에 여러 기관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지냈습니다. 북한 개발과 관련된 기관에서도 근무하셨으며 연구 분야로는 한국의 국제협력, 정책, 지원 아키텍처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법무 담당관 이탁건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근무하기 전에 공익변호사로서 난민 및 이주 및 권리 옹호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변호사협회에서 난민을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황수영 법무관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와 그리고 인권 간의 관계 그리고 분쟁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황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나이로비에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주도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유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환경하고 기후 변화와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갈등이나 분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 기후와 그리고 인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후와 분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엔 내에서 법적이나 아니면 팔러시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권하고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인권이 연결이 되어 있나 시작을 하는 것보다 사실 어떠한 인권이 기후 변화에 연관이 되어지 않느냐라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들이 기후 변화와 연결이 되지 않는 거를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생명권이라든지 건강권 그리고 식수권 아니면은 이제 거주권 모든 이러한 인권들이 사실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환경과 기후변화와 이제 인권의 관계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어떠한 인권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느냐를 떠나서 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그리고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모두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어답트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자체가 많이 이렇게 reduce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여성들 아니면은 이제 그 원주민들 또는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섬나라, 작은 섬나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이제 기후변화에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왜 기후변화에서 인권을 얘기를 하는데 왜 기후변화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인권이라는 걸 가져왔을 때 첫째는 이제 프랙티스에 있어서 기후변화만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기후변화가 실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권 침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진들도 보셨을 텐데 섬나라가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은 지금 파키스탄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인권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드레스하는 데서도 훨씬 더 도움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권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기후 변화만이 아니라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는 거를 클레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인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그렇다면 이제 기후변화와 그러니까 분쟁이랑 갈등이 어떠한 영향이 있냐 보면은 둘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후변화는 이제 conflict에 기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food insecurity라든지 물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resource competition. 한 나라에서 아니면은 각 나라끼리도 아니면 한 빌리지 간에서도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물 부족 현상으로서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한 물 부족 현상, 그게 또 이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climate induced mig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오히려 내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진 않지만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제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클라이밋 체인지에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영향을 주는 일리걸 로깅 같은 거, 그러니까 무차별한 그러니까 일리걸 로깅 같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 일리걸 로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더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인권하고 기후변화는 인권에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기후변화는 우리의 피스 세큐리티에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권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세 개 자체가 우리가 UN 차트에서 얘기하는 것이 peace and security 그리고 development 그리고 human rights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development에서는 사실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UN 차트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지금 이렇게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UN이나 아니면 국제 쪽에 있어서 어떠한 리걸이나 policy framework이 있냐고 봤을 때 첫째는 가장 획기적인 거는 저희 많이 알고 계시는 파리 기후의정서 Paris Agreement인데요. 그거는 이제 환경법에서 처음으로 인권에 말한 환경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엠블에 보면은 어떻게 정부들이
당연히 기후변화를 어드레스할 의무도 있지만 인권을 리스펙트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환경법에서도 이제 인권을 요즘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로라고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이제 인권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들도 환경이라든지 인권 그리고 이제 컨플릭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서 유엔에서 봤을 때 또 어떠한 인권 쪽에서는 어떠한 동향들이 있냐면 이제 유엔 휴먼 라이츠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트리티 바디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인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civil and political rights라는 것이 있는데 그 civil and political rights를 담당하고 있는 커미티가 휴먼 라이츠 커미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는 어떤 거 다루면 생명권, right to life라든지 이런 정치, 시민적 관리에 관한 거 다루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게 general comment라는 걸 했는데 right to life가 그 전에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었냐면은 정부가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나오게 되면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권을 풀필하지 않는 걸로 또 이렇게 이해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클라이밋 체인지가 생명권을 굉장히 하나는 이제 네거티브 라이트에서 사실 포지티브 라이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먼 라이츠 커미티에서는 요즘에 이제 페티션 같은 걸 페티션 항상 받고 있는데 이제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뭐냐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된 페티션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권리가 침해가 됐다. 어떠한 권리가 침해가 됐냐. 나의 생명권이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침해가 됐다. 라는 쪽으로 이제 페티션 같은 것들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라고 하는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국제사회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가입을 한 국제 협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그거를 모니터하고 있는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라는 곳에서 페티션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레타 툰베리와 그리고 한 15명의 아동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이라고 했던 18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 아동들이 이제 이 커미티에다가 나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다. 왜냐?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실 퓨처 제너레이션, 클라이밋 환경 정의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 침해도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권리 침해가 우려가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아동들이 15명의 아동들이 페티션을 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향 자체는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페티션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권리,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환경정의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대의 권리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하고 있다는 이런 국제적인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또 하나의 인권 메커니즘에 있어서 스페셜 프로시저라 쓰는 게 있거든요. 특별 보호관 제도인데 이거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제도인데요. 여기서도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또 환경정의 혹은 또 이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기 위에서 왼쪽 상단에서 보실 수 있는 보시는 사진은 이제 마샬 아일랜드라고 조그마한 섬나라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거기에 정부 대표단이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인권 이사회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섬나라들은 특히나 굉장히 엄청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냥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로 인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원주민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대부분 해변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옮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푸드 인세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 간의 갈등들 아니면은 이제 빌리지들 간의 갈등들 그리고 또는 섬나라들끼리의 갈등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옆에 사진을 보시는 거는 피지 제가 이제 미션으로 갔었던 피지의 사진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빌리지 자체가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옮기고 인랜드로 옮겼지만 더 이상은 이제 옮길 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굉장히 먼 쪽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 이제 100명이 넘는 빌리지가 완전히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들도 있지만 이제 맨날 해수면 상승 때문에 매일매일 감점을 모지로는 이런 일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주거권이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리고 일터로 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피셔들인데 일터로 가는 데 인해서 굉장히 많이 멀어지고 또 그리고 cultural rights 이분들의 문화적 권리들 특히나 조상들을 모시고 사는 이런 문화적 권리들이 많이 침해가 됐던 걸로 저희가 거기서 발견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 섬나라들의 갈등을 굉장히 잘 해결한 케이스로 보는데요. 피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몇십 년 후면은 이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마이그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이런 바이라테럴 협상 같은 걸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분쟁도 막고 그리고 또 인권 침해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자는 이런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환경 쪽 일을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 인권 그리고 분쟁이라든지 피스 앤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인권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환경 쪽 일을, 환경이라든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인티그레이트 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현실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만 할 수 없고 인권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함께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인티그레이트 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권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분쟁과 갈등에 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유엔 쪽에서의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환경권이라는 것들, 인권으로 인정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작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환경은 이제 인권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유엔 총회, 특히나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회사보다 위에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레솔루션 결의안을 하면서 이제 환경은 이제 인권이다라는 거를 새 인권이 사실 탄생한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결의안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기후변화, 환경 문제, 그리고 다른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또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 선생님.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공동체가 조금 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그리고 인권이라는 두 분야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연관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안보에 불안이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평화적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램프 박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자세한 그 상호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 조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평화 그리고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크램프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분쟁 간의 관계, 지속 가능한 평화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톡홀름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초대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분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도 바로 이 부분에 제 발표 역시 전 연자분과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데요. 스톡홀름은 5월 22일 평화연구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환경 평화라는 건데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연구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며 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예상하다시피 안보와 그리고 기후변화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이러한 다층적인 안보 그리고 환경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모든 위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증폭시키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그리고 안보 문제를 인위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 본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환경을 파괴하면 평화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면 환경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 양 관계는 너무 명백하다라는 것이 연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분쟁이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상호 영향력들로 인해서 전 세계 안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평화 재건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리고 분쟁의 관계를 이전 연사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 연관관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또 분명한 것이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취약적인 부분을 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보를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안보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안보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힘들어집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평화 구축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이 평화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두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 평화 구축 자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개 중에 6개의 UN 평화 임무, 정치 임무가 됐던 아니면 평화 임무가 됐던 6개가 이 기후변화의 취약 지역에 집중돼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모든 UN 인력 중에
80%가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 집중되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위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또 이 연구를 보시면은 소말리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 평화, 이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 연구를 저희가 봤을 때 이 평화 유지 활동의 그 목적 자체도 바꾸어 놓는구나라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소말리아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평화 유지군의 임무를 소말리아에서는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화 안보에 대한 딱 그 임무들이 있습니다. 국가재건이라던가 거버넌스라던가 같은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후변화가 그러면은 어떻게 소말리아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특히 그 중에서도 평화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군축이라던가 아니면은 군대 해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기후변화가 주는 압박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집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샤바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취약한 경제적인 기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집중해서 직집을 하고 있는데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폭우나 아니면 홍수 같은 게 자주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인구들이 이동을 거듭해서 이러한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정형적인 정주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샤바브에 참여하면은 500유로를 주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굉장히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화 안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면을 보시면은 이 평화 유지 활동의 이 임무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평화 유지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어떤 보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가 않고 거기에 더해서 비국가 그룹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주 작은 보트라던가 아니면은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겨우겨우 타고 이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견단의 임무들이 점차 훨씬 말레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평화 유지 활동군들이 원하는 만큼 작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화 안보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징집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정체성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고 무장단체들이 그 경우 어떤 권력의 공백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합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기후변화가 간접적으로 국가 건설에 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알샤바브 같은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럴 만한 소기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 맥락 속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샤바에게 어떤 지원을 재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기금 조성 구조 같은 경우에도 바뀌고 있는데 어떤 반란군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국가, 예를 들어 아이샤브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를 정당한 사실상 국가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마치 국가 같은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국가라는 정당성의 이 연방정부의 의문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게 평화 협약에 대한 영향입니다. 특히 정부 간 평화 협약. 도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주 분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분쟁으로 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하라는 도시의 인종 구성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에서는 권력 공유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종 구성비가 과거랑 달라지게 되면서 이 권력 공유 합의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화 합의를 바꿔서 이 불안정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지금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맥락에 적합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에 대한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대한 영향입니다. 아마 방금 황수영 본부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만 말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젠더 혹은 성 기반 폭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한 면으로는 여성이 이제 더 어려운 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남성이 도시를 떠나고 그리고 여성이 떠나고 그리고 아이가 도시를 떠난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은 더욱더 취약한 뭐 수자원도 없고 아니면은 훨씬 더 먼 거리를 난민으로 다녀야 하는 아니면은 물을 길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젠더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될수록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되게 되고 이 상황을 더 악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기후의 유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녀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유넵의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어떤 마을에 페미닌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오히려 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 역시도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이런 여성의 주체성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함께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구조적인 변화 역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의 영화가 평화 그리고 안보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국가의 가버넌스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인권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일단 기후변화 그리고 안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지가 필요합니다. 두 위기를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솔루션도 함께 융합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 자체가 대응할 능력을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러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정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엔 체제 안에서도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중요한 행위자들을 여러 가지 UNDP라던가 아니면 유엔 환경기구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평화 기구를
총집합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고와 전환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반드시 평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그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환경과 평화 역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에 또 성립이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 평화를 보호할 수 있고 평화를 보호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구축이라는 것은 개발과 연관되어 있고 기후변화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평화를 구축해 내 간다면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램프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찰력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 분쟁 넥서스와 함께 장기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기후변화 분쟁 관련 연구 결과 그리고 주요 핵심 교훈 메시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운영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런 생태 환경을 이런 평화 구축에 고려할 수 있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넥서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노력을 강화해서 기후 안보를 강화할 것인지를 다른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토론자 분들을 모시고 코멘트를 들어보고 질문도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현 교수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황 박사님과 플로리안 크램프 박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환경과 인권,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제 견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최근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우리 인간들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렵게 파리 기후협약이 연장이 되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행이 될 텐데 여전히 이 파리 기후협약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분쟁,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처럼 이런 전통적 분쟁이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인권을 우리 일상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다시 석탄 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탄 발전의 회귀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국제협력 정책들이 예를 들면 전통적인 공여국들이 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이 전통적 공여국인데요. 이 국가들이 다시 자신의 자국의 국익을 위주로 국제협력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 경제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국 원조라든지 이런 외국 대외 원조 국제협력 정책에서도 공통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지구촌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요. 바로 국익으로의 리쇼어링 현상이 대외 원조와 국제협력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에 대한 분배가 특히 ODA라는 대외 원조라는 그런 공공재가
국익적인 관점에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공재가 이런 식으로 현재 배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인권과 환경 그리고 평화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측면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들과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은행들이 통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리적 접근법이 아닙니다. 특히 평화 넥서스나 혹은 이런 인도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분리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HDP 넥서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이 개별 국가의 정책으로 내재화되는 데에는, 특히 공여국들의 정책에 내재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HDP 넥서스 접근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 저희가 대인 지뢰를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지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돕고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뢰를 제거한 지역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HDP 넥서스를 주창해오고 지지해왔지만 사실 의미 있는 HDP 프로젝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EU들도 예를 들면 UNDP나 FAO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요. 사업들이 많은데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HDP 넥서스 관점이 내재화된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기후변화, 인권이라는 넥서스 프로젝트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한 가지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런 기후변화 적응이라든지 완화 차원에서 봤을 때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이 적응과 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원조 사업 발굴이 시급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평화와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축적된 수증기가 굉장히 강한 폭우로 지구촌 다른 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는 과학자들이 이미 예견한 현상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견을 했던 상황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우리가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국제협력의 방향을 기후변화와 평화 그리고 인권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급하게, 시급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것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분께서 주제로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주체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수영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데요. NDC 이행, 즉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점점 더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사람들의 에너지 보조금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UNEP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UNEP의 글로벌 아키텍처에서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사실 많은 것들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인권, 평화, 개발, 빈곤 종식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UNEP의 포지션이 궁금합니다. 다른 UN 기구들에 대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램프 박사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기후변화가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 예를 들면 이제 스프리아와 같은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사설기관이나 혹은 국제기관이나 혹은 대학 내 연구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엔의 한 기구가 가뭄과 홍수 지역에 대한 지도를 새로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지도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발표 시작하실 때 저희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평화와 환경과 같은 그런 보고서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이번에 대홍수를 겪었는데 이 지도 내에서 파키스탄이 홍수 지역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분쟁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우리가 수립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쟁 지도, 기후변화 예측에 기반한 분쟁 지도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유형의 심각성 혹은 심각성과 관련된 그런 분석이 기후변화 그리고 분쟁 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에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국가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지 국가인지 분석에 따라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문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기후변화, 평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분명 우리가 이 심각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후변화, 인권의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 공감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다음 토론자분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이탁권 담당관님이십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의 설명을 굉장히 잘 들었고 소장님께서 처음에 저희 세션을 열어주시면서 환경 재해 내지는 그 기후변화가 devastating influence라는 말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과 같이 어떤 그 기후변화에 대해 저희가 느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피해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또 보편적 피해이면서 동시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도 두 발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발제자께서 기후변화 내지는 환경재해가 그 자체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안보와의 연계성이라든지 또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연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제 발제는 개별적인 발제에 대한 어떤 코멘트보다는 유엔 난민기구의 임무 내지 활동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 시작하기 앞서서 이 황수영 법무관님 발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나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Human Rights Committee 한국말로 자유권위원회에서 뭐 General Comment 일반 논평을 발간하기도 하고 다른 조약기구에서도 이런 개인 청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뭐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청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20년가에 그 자유권기획위원회에서 개별 청원, 그러니까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으로는 처음으로 어떤 그 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강제 송환이 자유권기획 위반이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이후에도 유사한 어떤 개인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지 내지는 이 그 결정 결과가 이후에 다른 조약기구의 어떤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많이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제달기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기후 변화가 그 자체로서 폭력으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기존의 제도적, 사회, 경제적 취약점이 기후 변화로 더 악화되어서 분쟁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특히 취약한 사람들 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 난민 기구의 임무, 즉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유엔 난민 기구와의 임무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기후 변화가 강제 이주, 즉 실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2018년도 채택된 난민 글로벌 컴팩트라는 국제 문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이 난민 글로벌 컴팩트는 기후 변화 등이 난민 발생 요인과 결합될 수 있고 때로는 강제 이주 내지는 실향이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제 환경 피해로 인해 강제 이주된 사람들 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도 역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선 제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채택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도 강제 이주와 기후 변화에 관한 연관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기후 변화 내지는 환경 피해와 관련된 유엔 난민기구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주어진 맨데이트에 따라서 난민 협약 감독, 난민 인정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고려를 반영하고 관련된 법적 지원, 지침 및 지원을 국제사회와 당사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엔 난민기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후 변화의 고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 등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 영어로 durable solution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본국 상황이 안정된 뒤에 자발적 귀환 또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 마지막으로 이미 비호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사회 통합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 자체가 이런 영구적 해결책 모색에도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귀환이라든지 재정착이 곤란해진다거나 또는 기후 변화로 이 비호국에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회 통합이 더욱더 진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20년 발간한 지침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국제적 보호에 대한 어떤 법조와 고려가 필요한지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기후 난민 내지는 climate refuge라는 표현 자체는 유엔 난민 기구나 다른 국제 기구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민은 난민 협약상에서 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즉 난민 협약상 5가지 밖의 사유,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등의 5가지 사유로 인해서 박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될 때 난민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지 climate refugee, 즉 자연 재해 자체로서의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정의는 난민협약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발제자께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가 인권의 제약 내지는 인권의 피해로 이어져서 이것이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이어지고 다시 난민 지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 변화, 환경 피해가 특정 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일부 지역 내지는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맥락 속에서도 유엔 난민 기구의 지침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유엔 난민 기구에는 기존의 내전 등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이미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특정 공동체가 어떤 대부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어느 한 비호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겪는 피해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겪는 피해보다 더 월등히 크다. 내지는 더 차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공통된 어떤 피해가 그것이 이제 난민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이런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 자신도 이런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지침에서 제시한 바 있고, 이 환경 제어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고려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특히 환경 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발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 같고, 이 비호와 관련되어서 대안적 국내 피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Internal Flight Alternative 라고 화면에 적혀 있는데, 이 비호 신청자에게 어떤 보호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대피하여서 자신이 처한 박해를 피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에서, 이 비호를 구분한 국가에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이른바 대안적 국내 피신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엔 난민기구는 원론적으로 좁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주할 수 있는지, 그곳에 가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다른 인권 침해에 직면하지 않는지 등의 어떤 좁은 개념을 해석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환경 재해와 관련되어서는 특히나 특정인에게만 이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지역 내지는 국가 전역에 있어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안적 국내 피신은 특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고 유엔 난민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형태의 보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 화면 하단에 있는데, 이 난민 협약상 난민 정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인권법, 이를테면 자해권 규약이나 고문방지 협약 등에 따라서 다른 권리가 침해되고, 그 권리에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국가로의 강제 송환이 금지되는 것이 인정될 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보충적 형태의 보호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 내지는 자연 재해에 의한 강제 이주 대상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충적 형태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보충적 형태의 보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하여서 국가별로 일시적인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이 자연 재해로 인한 이주자에 대해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비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1분만 더 허락해 주시면은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국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도 일종의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난민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가 그것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의 정의는 난민법상의 정의는 고문방지 협약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고문 반의적 처우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이 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한국 정부 역시 과거에는 이러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바로 고문방지 협약의 국내 이행 조항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난민법의 체계나 어떤 실무는 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어떤 이런 고문방지 협약 등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어떤 체류 자격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난민 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어쨌든 인도주의적 고려에 기반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을 따로 신청할 자격이 없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따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어떤 한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되는 게, 난민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도적 체류 허가가 필요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내전 등에서 도피한 사람들, 즉 개별적인 박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어쨌든 돌아갔을 경우 내전으로 인한 고문 내지 반인도적 처우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도 비슷한 고려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도적 체류 허가의 어떤 정의 확장이나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정의를 차용하여서 별도의 이제 체류 자격을 신설하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후의 내용은 최근에 유엔 난민기구가 발간한 어떤 권고 내용을 제가 쭉 정리했는데 여기에 그 참고 문헌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미진한 부분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Lee. 네, 이타권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취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쉽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많은 통찰력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주의적 도전 과제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로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추가적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주요 질문과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 패널 분들께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경현 교수님과 이타권 담당관님이 하신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 법무관님이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네,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코멘트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2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석탄이라든지 가스 업계 이런 걸 지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자면 사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당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고요. 에너지 소비와 생산 방법에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도 있는데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도 훨씬 더 가능해졌습니다.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는 게 타당해진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를 끌을 것인가. 저희가 정말 많은 그런 UNEP의 많은 그런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활동이나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게도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기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충분한 기후 목표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정부와 기업들이 보다도 잘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해야겠죠.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유네프의 환경 문제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해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유네프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제3대 위기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그리고 오염 세 가지가 전 지구적 위기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는 사실 기후변화만 해결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보존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도 생각해야 되고요. 오염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대기 오염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위기를 저희가 전 지구적 3대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저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연과의 공존에 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연 기반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생물 다양성 행동이라든지 기후변화 환경이라든지 환경 행동들을 저희가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파트너십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유엔에서 당연히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정부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갈등, 기후변화 모두를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고선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부처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두가 부처들이 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 또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UNHCR 제 동기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2020년이었고요. 인권위원회가 UN 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관련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키리바시에서 한 분께서 있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요. 키리바시는 가라앉고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데 이곳에서 오신 분이 내 삶이 내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키리바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의 권리는 아직 인권은 아직은 위배되지 않았다. 침해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기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몇 년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온다면 당연히 인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위원회에 또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호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특히 원주민들이 특정 섬에 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인권위원회에 자신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다른 권리들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말이죠. 여전히 이 결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인권위원회 예산이라든지 인권위원회 그런 커미티들이 기후변화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권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동인권위원회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인권과 기후변화,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기후변화가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이 갖고 있는 권리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권 메커니즘과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발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우리의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권리를 더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환경 문제와 이런 여러 이슈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좌장님께서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Thank you, Dr. Hang. 네, 황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크램프 박사님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후퇴가 있었고 특히 유럽 자체에도 이 냉전이라던가 등등에 대한 어떤 후퇴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기회란 얘기는 하긴 어렵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놓친 기회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전환에 좀 투자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은 아니면 러시아의 이 모습을 보시면은 분명하게도 그 석탄 연료의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안보 문제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이 군사 아니면은 국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와 지금 엮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투자가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그리고 분쟁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가지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딱 어떤 지역이다라고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나는 조금 지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원조부에서 2018년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적으로 완벽한 그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2018년 이후로 안타깝게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원조의 투입물을 제대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지표 앤디 기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노스트라담에서 만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지표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르스댐 인덱스라는 또 지표도 있습니다만 여러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아시아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뭐 기후별로 여러 가지 지표가 달라야겠고 그리고 어디에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역별 차이 그리고 맥락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 자체는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 어떤 가뭄이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X, Y, Z 좌표에 뭐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좌표까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후 변수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혼 오브 아프리카라는 지역 같은 아프리카 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기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모가 훨씬 더 그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최소한 중재, 개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아니면 인권을 위한 어떤 중재를 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분쟁을 막아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크램프 박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멘트와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 또는 두 개의 질문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멘트를 말씀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을 누구에게 하실 건지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청중분들 중에? 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네,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스펠 로페스라고 하고요. 서울대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크램프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먼저 이 통합 접근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평화와 인권, 기후변화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나 기관, NGO, 민간 기관들이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크램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준비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적 파트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모두 다 이게 로테이션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보다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이런 인력들이 로테이션처럼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이상적인 솔루션은 무엇일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o save time, 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 판디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제 질문은 아마 간단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컨퍼런스, 포럼을 여는 이유 자체가 정부의 어떤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솔루션도 정부가 제시를 하고 하더라도 그게 다 가버넌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의 의견이 이런 솔루션에 포함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프리 삭스가 얘기했듯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유니세프에서 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프리 삭스가 5,000달러가 있어야 한 명당 5,000달러 있어야 매년 환경적으로 조금 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최소한 5,000달러는 지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2012년 책이었나요? 부전 럼버크의 책을 보시면은 이 저자 역시 문제의 순위를 필요한 돈에 따라 랭킹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 위에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외교적인 답변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진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까요? now 그러면 먼저 크램프 박사님께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부처간 이제 인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며 자리를 맡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순환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부처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주류가 되는 문제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안보라든지 어떨 때는 다른 이슈를 다뤄볼 수도 있겠죠. 유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순환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만약에 20년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청난 전문가가 되니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디어를 새로 얻는 것,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연구를 오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속성, 예를 들면 전문성의 연속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일부 거버넌스를 좀 개선해야만 합니다. 특히 거버넌스 솔루션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 비관적인 것을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 그리고 산업이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많은 것들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답변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또 답변해 주실 분? 아니면 토론자분? 제가 아까 서울대 분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나은 거버넌스야겠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황 법무관님께 UNEP가 다른 UN 체계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냐, 사실 그 질문도 그래서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봤을 때, 그리고 다른 이 사안들을 봤을 때, 제가 왜 대외 협력 그리고 대외 협력 같은 것들이 제 전문 분야인데, 그 제 전문 분야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게 있나,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있나라고 한다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더 이상 없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그 거버넌스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한 건 분명한데,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빈 여러분, 청중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저희 세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끝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패널 토론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정책과 거버넌스, 기후안보 강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세션이 굉장히 시적절한 이벤트로서 보다 더 심도 깊은 기후변화와 갈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중분들과 모든 발표자분들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 포럼 조직이 위해 이렇게 근사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변화, 갈등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